밤낮 없이 땀 흘려서 번 돈을 결국에 남들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면 진짜 그것만큼 끔찍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죠. 바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그게 진짜로 가능할까요? 아니 진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공산주의란 한마디로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인데요. 19세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이론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결과물도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했었죠. 쉽게 말해서 모두가 함께 일해서 나온 생산물을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가져가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게 공산주의는 대부분 사유재산 개념이 없는데요.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고 개인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없게 설계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추구하지만 완전하게 평등을 추구하는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주의는 일부만 정부나 공동체가 경제를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체제이고요. 공산주의는 극단적으로 국가와 정부도 계급도 없이 완전한 평등 공동체를 추구하는 건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들으면 뭔가 그럴싸하죠. 불평등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모두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90%의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못 살고 일부만 잘 먹고 잘 사는 케이스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멀리 가지 않고 윗나라 북한만 봐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열심히 살더라도요, 저런 국가에서 살면은 아무리 발악해도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선 열심히 살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선 이런 나라들에서 부자가 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요, 사유재산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생산수단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고 결국 내가 추가로 일해서 얻은 이득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사라지고 글로벌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에서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잉여 가치 착취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서 임금을 제외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걸 착취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잉여 가치를 사회 전체가 나눕니다. 즉, 내가 남들보다 2배, 3배 더 일해서 생산을 많이 해도요, 필요 이상으로 더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열심히 일할 이유도 사라지고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굳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크게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모두가 비슷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욕구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비례적 평등 개념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 보상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무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기부여 상실과 더불어서 사회 정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듯이 현실의 공산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자들이 있는데요. 분명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공산주의 체제인데도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일반 국민들만 가난하게 살고 고위층과 부자들이 특권과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소련에서는 평등을 내세웠지만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린 공산당 관료 특권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공산 귀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위 관료들의 공식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높은 관직을 통해서 각종 특권과 뒷돈을 챙기면서 부정부패에 찌들었죠. 정부 전용 상점에서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서방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그리고 좋은 집, 전용차, 별장까지 제공받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최고 지도자는 호화로운 궁전 열차를 돌려가면서 지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도 겉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모두가 평등해야 될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죠. 중국 정부 공식 통계로는 지니 개수, 즉 소득 불평등 지표가 0.47 수준이라는데, 이거는 한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연구에서는요, 중국의 실제 진위 개수가 0.61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치대로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란 뜻입니다. 또 상위 1% 부자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일부 보고에 따르면요, 0.4%의 최상위 부유층 가구가 전국 부의 70%를 소유한다는 충격적인 조사도 있었죠. 그래서 공산당 체제가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만 하향 평준화가 되고 고위층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라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중국인 것 같아요. 겉은 공산주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권력층 대부분이 부를 독점하는 체제로 변질이 된 게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극단적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평양의 최고위층과 지방 주민의 생활 격차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요, 평양의 상류층은 한 달에 달러 기준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런데 반면에 평양의 일반 주민들의 월 수입은 고작 30에서 4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 기준으로 5만원 수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지방의 일부 주민들은요, 한 달에 2달러에서 3달러어치 식량 배급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고요. 북한 체제 내부에도 사실상 신분제인 성분 제도가 있어서요, 상위 10% 핵심 계층만 호화롭게 살고 90%의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사례를 보면요, 공산주의 이론이 추구하는 평등사회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공산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시스템으로 정부 관료가 경제를 계획하곤 하죠. 보통 이 과정에서 많은 정부와 자원들이 소수 권력층한테 집중이 되는데, 계획 경제를 짜는 사람들이 어떤 공장에 얼마나 배분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산주의 체제는요, 투명한 시장 경쟁이 없다 보니까 부정과 비리가 당연히 판을 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한 채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해서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이득을 주고 뒷돈을 챙기는 부패가 구조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쉬운데,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비슷하게 살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관료들은 배분할 파이가 작아지니까 점점 더 숨겨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거고, 이렇게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와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삼권 분립이나 언론, 선거를 통해서 서로의 권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커져도 전혀 막을 방법이 없고 내부에서 고발도 어려워요. 그리고 만에 하나 당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반역으로 몰리니까 권력층은 더 마음 놓고 특권을 누리게 되고, 잘못을 하더라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선거도 없으니까 부패한 리더십은 더 오래가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 이념은 말로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실패한 체제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확실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북한과 남한인데,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만 다른데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주 심각하죠. 진짜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훌쩍 넘겼는데, 반면에 북한은요, 공산주의 폐쇄 경제로 1인당 소득이 불과 수백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GDP는 약 3만 6천 달러인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추산으로 고작 600에서 700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무려 5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위성사진을 봐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헬조선이다 뭐다 하지만 아직까진 기회의 땅이고 살기 좋은 나라는 맞죠. 실제 1인당 전력 소비량도 남한은 북한보다 13배가 많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통계를 보면 전력조차 부족한 북한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역사와 데이터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체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보면요,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있는데요. 2020년대 1인당 국민소득 순위를 보면 상위권은 거의 모두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입니다. 미국, 서유럽, 일본, 대한민국 등등. 반면에 공산당 일당 통치 국가 중에서는요,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GDP 총량 자체는 커졌지만 1인당 평균은요, 아직 약 12,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평균 정도이고요. 그나마 이것도 철저히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하죠. 완전한 공산체제를 유지한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는요, 모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특히 베네수엘라는요, 한때 남미에서 최고 부국이었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남발한 결과 2014년 이후로요, GDP의 75%가 쟁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등 첨단 기술 분야의 선두국들을 보면요, 미국, 한국, 유럽, 일본 등등 모두 자본주의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AI나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장 경제적 요소와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이런 민간 기업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해요. 만약 순수 공산주의 방식이었다면 이런 혁신 기업들은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자유도, 행복도 등등 이런 지표들도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합된 나라일수록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가 보장이 돼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공산 국가들은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이 맞물려서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게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UN 행복 지수를 보면요, 상위권은 북유럽, 스위스, 뉴질랜드고요. 공산 국가였던 나라들은 훨씬 아래라고 합니다. 자유와 번영은 함께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정리해보면 자본주의 체제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현 시점까지 봤을 때 인간한테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빈부격차, 금융위기 같은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민주적 제도와 정책 조정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요, 공산주의의 문제는 체제 근본의 결함이라서 고치기가 어려웠었죠. 우리나라도 지금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본주의 국가였다가 사회주의 정책을 서서히 도입하면서 나라가 망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네수엘라랑 짐바브웨인데,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산유국으로 민주정부하에 시장 경제를 펼치고 있었는데, 하지만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는요,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산업 국유화, 부자 증세, 복지 남발을 했었죠. 초기에는 유가 호황으로 별 탈이 없었지만 결국에 국영기업 비효율과 재정 파탄, 투자 급감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비극을 여전히 겪고 있죠. 이외에도 구소련 지배하에 공산 체제를 겪은 동유럽 국가들도요,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자본주의로 전환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그 예죠. 이런 나라들은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시장 경제와 민주화를 선택했는데요. 물론 전환 초기에 혼란과 불평등 상승이 있었지만 현재 이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공산주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한국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체제 변화는 순식간에 쌓아왔던 번영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경제가 붕괴하면 다시 일으키는 건 몇 배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이 세상에 그 어떤 체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분명히 불평등이라는 숙제가 있고 그거를 개선해야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도 사실이죠. 복지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적절한 균형이고, 복지의 전제는 부의 창출이죠. 경제가 성장해야 나눌 것도 생기는 원리예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 세금도 걷고 거둔 세금으로 복지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경제를 망쳐놓고 복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사유재산 보호, 기업들의 창의성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것들은 건들지 않고 복지를 하던 뭘 하던 해야 되죠. 보통 수준이 높은 복지하면 북유럽 모델이 자주 거론되는데, 사실은 그 나라들도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돌리면서 높은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 거지 결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개인의 자유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예요. 프리덤 이즈 나 프리다는 이런 말처럼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을 보면 꼭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진 않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야지만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애정을 갖지 않을까요? 만약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만 약속하고 정작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하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국에 자유도 잃고 미래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내가 부자가 못 되면 너도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평등의 집착으로 자유를 없애면요, 결국에 다 같이 자폭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구군이 이찌기니 뭐니 하는데,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정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저는 그냥 지금의 대한민국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자유, 내 생각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건 대부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 망하지 않고 이번 위기들도 잘 극복을 해서 오랫동안 글로벌 상위권 국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망한다고 해도 당장 어디 갈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부자나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종 댓글을 보면은 저도 많이 배우고 힘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각자 잘 대비해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